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취업, 연예 등 실용 콘텐츠로 20년간 대학생이 사랑을 받아온 대학네일이 올해부터 사실상 폐간된다는 소식입니다. 1020 세대를 중심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가 주력으로 떠오르면서 광고 수익이 떨어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요.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학네일은 지난해 12월 중순 발행한 914호를 마지막으로 장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재발행에 대한 기약이 없는 만큼 사실상 폐간한 것으로 광고업계는 해석하고 있다고 하네요. 1999년 창간한 대학네일은 20년 넘게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세대 매체로 활약해왔습니다. 취업정보, 문학, 대중문화 등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로 큰 사랑을 받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46개 대학교에 무료 배포되는 무가지였습니다. 이번 폐간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유튜브가 콘텐츠 소비 창구로 떠오르면서 무가지 역할이 크게 제한되었던 거죠. 광고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면서 인터넷 보편화 이후 안정기에 접었던 올드미디어의 하락세가 다시 한번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는 2018년 3조 6,617억 원에서 올해 5조 4,780억 원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모바일 광고 시장 확대는 무가지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2009년도까지 직장인들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지하철 무가지는 2010년대 들어 사장됐습니다. 당시 총 100만 부가 넘던 무가지 매체는 모두 휴관에 들어갔고 현재 메트로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대학내일 폐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는 큰데요. 취업정보, 공모전, 대외활동, 대학생활, 정치, 뷰티, 맛집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쏠쏠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펭귄, 펭수가 표지 모델에 나서면서 무가지 품절 사태가 일기도 했는데요. 펭수 출연료는 현재도 중고 사이트에서 수만 원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리온 베트남 법인에서 개발한 쌀과자 안이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판매량으로는 1,580만 봉지인데요. 오리온은 쌀로 만든 과자 경쟁이 치열한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 13%를 기록해 단숨에 2위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베트남의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431g으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오리온은 2년 전부터 베트남 쌀과자 시장을 신성장 농력 중 하나로 정하고 제품을 개발했었습니다. 동남아는 주로 자스민 품종의 쌀을 많이 먹는데 안은 딱딱하지 않고 더 부드러운 식감의 자포니카 품종을 사용했고 수확한 지 6개월, 도정한 지 한 달 이내의 신선한 쌀을 사용한 것도 특징이라고 하네요. 제조 공정에서 바삭한 식감과 구수한 쌀의 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불에 직접 굽는 방식을 쓰고 엄선한 원료로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이름도 베트남어로 안전하고 편하다는 뜻의 안이라고 붙였습니다. 오리온은 1995년 초코파이 수출로 베트남에 첫 진출해 2006년 호치민에 생산 공장을 세웠고 초코파이는 베트남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안이 돌풍을 일으키자 한국과 동남아 인근 국가로의 수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인 CES에 전 세계 기업이 총출동하면서 주력 사업에 다른 회사 간 이종 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가전이 뭉치고 자동차와 콘텐츠 업체가 손을 잡는 등 국적과 업종을 불문하고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가전업체 소니는 도요타, 렉서스 등 자동차 업체와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비즈니스 전기차를 공개했는데요. 요시다 게니치로 소니 최고 경영자는 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업체인 보쉬, 마그나 슈타이어 등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일본 가전업체 파나소닉은 디즈니와 함께하는데요. 파나소닉은 6일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디즈니와 손을 잡는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션 매핑은 벽이나 건물에 빔 프로젝터처럼 영상을 쏴 꾸미는 기술입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바이트는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바이아콤 CBS, 미국 음성인식 기술 업체 아이쿠도와 손을 잡았는데 바이트 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48인치 디스플레이에 탑재할 영상 콘텐츠와 음성 명령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합종연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6일 미국 최대 의료업체인 카이저 퍼머넌트사와 함께 심장질환 재활 프로그램인 하트와이즈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CES에서는 모바일 분야 최대 라이벌 애플과 협업을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LG전자는 지난 5일 캐나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인 엘레멘트 AI와 업무 협약을 맺고 AI 공동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전면부 카메라 구멍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KBS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10년 가까이 변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셀피, 일명 셀카를 찍는 전면 디스플레이의 카메라 구멍이라고 합니다. 카메라의 위치가 좌우로 변하거나 렌즈 구멍이 크고 작게 변했지만 디스플레이의 윗부분에 위치한 카메라 구멍은 아직까지 없애지 못했죠. 전면 카메라 렌즈 구멍 때문에 애플은 노치 디자인을 도입했고 삼성은 펀치홀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아이폰은 처음 노치 디자인을 도입했을 때 M자 형태의 탈모 디자인이라는 조롱을 당하기도 했었죠. 삼성도 갤럭시 S10 플러스의 우측 펀치홀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후속 모델인 갤럭시 노트 10에서는 구멍을 더욱 작게 만들었지만 올해부터 셀피 카메라 구멍도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아이유니버스는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뒤에 숨기는 방식으로 전면 카메라 구멍을 없애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삼성전자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S11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2는 아니고 다른 모델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삼성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공급자인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위한 제조 장비를 설치하고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카메라 구멍 자리에만 따로 투명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술로 평소에는 일반 디스플레이처럼 정보를 표시하다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경우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홀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샤오미와 오포 등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미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중국 2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는 지난해 12월 9일 심천에서 열린 이노베이션 데이 행사에서 언더스크린 카메라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의 시제품을 공개했었습니다. 시제품이지만 운영체계가 깔려있고 모든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애플도 내부적으로 풀스크린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덜란드의 IT 전문 매체인 렛츠고 디지털에 따르면 애플은 일본 특허청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M자 형태의 노치를 없앤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 특허청이 지난달 공개한 아이폰 2020 디자인 특허라는 문서를 보면 전면 디스플레이 중앙 상단에 있던 노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인 YG앱이 지난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서비스의 현황을 발표했는데 1위는 압도적으로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의 월간 순사용자는 3,36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위는 틱톡으로 340만 명이 이용했고 3위는 넷플릭스로 321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그 뒤로 웨이브, 유플러스 모바일 TV, 네이버 TV, 아프리카 TV가 뒤를 따랐네요.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도 역시 유튜브로 489억 분을 이용했고 2위는 넷플릭스로 13억 분을 이용해 1위와 격차가 큽니다. 3위는 웨이브로 11억 분을 이용했고 틱톡, 아프리카 TV, 유플러스 모바일 TV, 트위치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국 4만 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조사로 실시됐는데요. 구글 플레이의 동영상 플레이어 편집기와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등록된 동영상 서비스 앱이 대상이었습니다. 한겨울 제주에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고 서울 등 내륙에는 겨울 폭우가 내리는 등 이상기온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스원의 보도인데요. 올겨울 내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온화한 기온을 기록해 각 지역 겨울 축제도 모두 기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남쪽 바다 해수면 온도가 무려 1도나 올랐다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 25분쯤 제주 지점에서는 23.6도의 일 최고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일 뿐 아니라 1월 기록으로는 1923년 5월 1일 제주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97년 만에 기록된 역대 최고치로 직전 최고 기록은 1950년 1월 17일에 기록된 21.8도였습니다. 이맘때 9도에서 11도 정도를 보이는 제주의 평년 기온과 비교하면 13도에서 15도가량이나 높고 오히려 24도 전후인 6월 평년 기온에 더 가까운 수준이네요. 제주뿐만 아니라 올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 최저 기온도 평년보다 10에서 13도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겨울은 유난히 눈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기상청은 8일까지 최대 강수량 120mm의 폭우를 예고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1월 상순 최고 강수량 기록을 경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고온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남쪽 대만 인근 바다의 해수면 기온 상승이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47년간 국토 주변 해수면 온도가 1.18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 온도인 0.38도를 3배 이상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남쪽 대만 부근 해수면 온도가 최근 30년 평균보다 1도가량 높아져 남쪽 고기압이 굉장히 강하게 분포됐다고 설명하는데요. 남쪽 해수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많이 올라오고 수증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겨울 폭우가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반면에 찬 공기는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극 해빙 면적이 좁아지면서 국내로 찬 공기를 보내는 한대제트의 힘이 약해진 탓인데 해상 온도를 올리고 해빙을 녹이는 지구 온난화도 이상기후를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해수면 온도가 1도 오르는 것은 수많은 기후적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수면 온도가 오를수록 대기에 수증기가 공급되는 등 대기와 바다의 온도가 연관이 돼 있어 자연스럽게 서로 상호작용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바다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햇김의 생산량이 하락하는 등 일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